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다우도 오르고 S&P 500도 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강한데 왜 미국은 지금 국채금리 하나를 잡기 위해 일본의 엔화 문제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QQQ, QLD, TQQQ를 모으고 있다면 이 상황은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바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음 폭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겁을 먹고 QLD와 TQQQ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상승장이 이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젠가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왜 그것이 장기 나스닥 투자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주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정말 경계하는 것 중 하나는 미국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성장성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채금리는 채권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기업 투자와 미국 정부의 재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묘하게 얽혀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엔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면 일본은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만약 일본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엔화 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시장에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생기고 반대로 국채 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엔화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채 매도가 크게 늘어난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으로 전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장치 중 하나가 연준의 FIMA 리포 퍼실리티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해외 중앙은행 같은 공식기관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바로 팔지 않고 그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장 국채부터 시장에 던지지 말고 필요하다면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확보하십시오. 이런 장치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도 글로벌 달러 유동성 문제가 미국 국채 시장의 급격한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채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국채가 만기를 맞으면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기 국채 금리까지 크게 올라간다면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 역시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는 QQQ의 캔들 하나 뒤에는 단순히 엔비디아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 애플이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있고, 달러가 있고, 엔화가 있고, 전 세계 자금의 거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런 거대한 자금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젠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QLD, TQQQ를 지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로 여기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폭락의 날짜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채금리가 정확히 언제 튈지, 엔화가 어디까지 움직일지, 연준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걸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맞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것을 맞히려고 합니다. 위험해 보이면 팔고, 조금 좋아지면 다시 사고, 환율이 불안하면 현금으로 도망갔다가 시장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비싼 가격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작 시장이 가장 크게 떨어져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순간에는 공포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경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계좌에서는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QLD와 TQQQ를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게임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QQQ, QLD, TQQQ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승장은 내 자산을 불려주는 시간입니다. 하락장은 내 수량을 불려주는 시간입니다.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QLD가 $10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투자할 돈이 $1000라면 1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져 QLD 가격이 $60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1000로 이번에는 약 16.7주를 살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약 67% 늘어납니다. 가격만 바라보면 끔찍한 폭락입니다. 하지만 수량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 금액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 계좌에는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나는 오히려 더 많은 수량을 사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로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TQQQ는 훨씬 극단적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계좌가 불어나지만 하락장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낙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라집니다. 역시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되는구나. 미국도 이제 끝난 것 같다. 조금만 반등하면 전부 팔고 나오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종목 선택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계좌가 빨간색일 때 매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미국 증시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찍혀 있는데도 다음 월급날 다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이 몇 년 뒤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TQQQ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3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가장 안 좋은 순간에 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QLD를 섞든 QQQ를 섞든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낮추는 편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가장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자산이라도 중간에 내가 공포 때문에 팔아버리면 그 장기 수익률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요즘 읽고 있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를 보면 황제가 움직이고 장군들이 전략을 세우고 모두가 역사의 방향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연준을 분석합니다. 국채를 분석합니다. 환율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월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국채 발행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월급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장이 20% 떨어졌을 때 나는 공포에 팔 것인가? 아니면 처음 세운 원칙대로 다시 한번 매수 버튼을 누를 것인가? 우리가 통제해야 하는 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입니다. 닉 매기울리의 표현처럼 just keep buying, 계속해서 사 모으는 겁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공포는 끊임없이 등장할 겁니다. 미국 부채가 될 수도 있고 국채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AI 버블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실제로 모든 위기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공포에 반응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급락하면 팔고 상승하면 다시 사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QQQ를 모아가는 이유는 오늘의 캔들 하나를 마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혁신과 이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QLD와 TQQQ는 그 나스닥의 움직임에 레버리지를 더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승 가능성을 원하는 만큼 더 큰 변동성 역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승장의 높은 수익률만 가져가면서 하락장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둘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시장 가격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을 보십시오. 상승장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수량 전체가 함께 올라갑니다. 하락장이 오면
앞으로의 상승장을 위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탐욕 때문에 더 사고 싶어지고 떨어지면 공포 때문에 팔고 싶어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 투자의 과실을 가져갑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엔화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큰 조정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 달인지 6개월 뒤인지 2년 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을 기다리며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과 함께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찾아오면 똑같은 월급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으면 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일부를 투자합니다. 시장이 오릅니다. 또 삽니다. 시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삽니다.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또 삽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사람들이 다시 나스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거대한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지루함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상 최고치가 두렵습니까? 상승장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에 보상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폭락이 두렵습니까? 그 폭락은 앞으로 10년을 책임질 수량을 모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 주 나스닥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때도 내가 시장에 남아있느냐입니다. 다음 월급날에도 사고, 다음 폭락에서도 사고, 모두가 다시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끝까지 시장에 남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사모으십시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